이번 강의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난개발이란 말에 좌우하는 것이 기반시설이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이 이미 차 있는 곳도 있지만 개발이 돼서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어요. 근데 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건축물을 한다 할지라도 규모를 작게 해야 되겠죠. 또 나대지에다가 기반시설이 없는 데다가 개발행위를 한다. 그러면 기반시설이 태반 부족하면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광자,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 때 미리 이곳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요, 이곳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요, 이렇게 미리 지정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하나의 개발행위 연동제나 마찬가지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도록 해봅시다. 우선은 이 기반시설 자체가 부족한다든가 예상되면 난개발입니다. 그러면 여기 부족하다 그러면 이를 갖다가 설치한다든가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곳이 있구나. 왜? 말 그대로 찾아가면 됩니다. 개발 밀도가 찼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은, 이거의 외의 지역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반시설 무슨 구역? 부담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외의 것이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중복될 수가 없구나. 이런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개발의 밀도가 찼으니까 관리하자는 개발밀도 관리역을 보면은 얘네들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대상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토장관이 정합니다. 국토장관이.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든 다 누가 정하냐면 국토장관이 정해요. 그 이 대상 지역이 되는 것은 어디가 있느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지역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녹지지역은 대상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녹지역은 개발이 차지 않은 곳입니다. 그걸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이 기준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어떤 걸 갖고 있느냐? 기반시설 부담이란 말은 뭐에 쓰느냐? 도로, 상, 하수도, 학교, 용지, 이 몇 가지 갖다 하면 네 가지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라고 하는 건 도로율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도로율이냐? 여기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한 도로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도로율이 적어도 20% 이상에 미달됐다. 자, 이 뜻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보편적으로 20% 이상이 돼야만 그래도 도로가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편하구나. 근데 이게 20% 이상이 미달됐다면 도로가 적구나,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 있는 상수도나 하수도, 즉 수도를 상수도라 하죠. 하수도의 발생 용량인데 향후 2년 내 용량을 갖다 초과해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 용지는 학생 수용 능력을 봐요. 그래서 이 수용 능력을 기점으로 해서 20% 이상을 초과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초과, 이런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곳은 미리 개발한다 할지라도 밀도가 찼기 때문에 관리하자 하는 얘기니까 미리 절차는 어떻게 정할 거냐? 자, 절차를 보겠죠. 절차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켜야 되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정해서 고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정 고시하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어떤 효과냐? 규모니까 건폐율하고 이
용적률을 강화시켜줍니다. 원래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 관계는 그거 아닙니까? 용적률이라는 건 입체적인 건, 건폐율은 평면적으로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용적률 나누기 건폐율이 계략적인 뭐가 되면 층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용적률을 더 강화시키면, 용적률을 50% 범위 내에 더 강화시키면 규모가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개발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 도심지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원지, 상업지역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도로 하나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다 이미 건물이 다 찼습니다. 다 건물이 상업지역에 대한 것을 다 찼어요. 근데 요지 땅 안에 여기가 나대지야. 그럼 여기 이 땅 주인은 여기다 어떻게 하겠어요? 법이 허용한 최대한을 지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긴 좋겠는데, 땅 주인 입장에 좋겠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도로가 지금 너무 협소하고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나 기타 시간 상시 정체구역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유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다 대형 건축물 등장하면 더 이상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짓더라도 여기 요 정도뿐이 못 짓게 하겠다 이거예요. 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키면 건물의 규모가 작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땅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건축 대비 안 나올 거니까 안 짓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재개발할 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짓는다면 작게 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게 과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개발 밀도가 찼으니까 관리하자 이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뭐라 그랬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부담이란 말은 법률적 용어로 보면 경제적 의무를 부과시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관점에 본다도 이건 다 누가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수 있겠죠. 그럼 기반시설은 대표적인 뭐가 있느냐? 앞서 배웠던 것처럼 도로, 공원, 녹지, 학교, 하수도, 폐기물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 지정권자도 누가 돼요? 특광자, 시장, 군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도 역시 기준이 있겠고 거기에 따른 대상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역시 앞에와 똑같습니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이때 국토교통부가 정하지만 그 기준은 얼마 정도가 되는 것을 얘기하느냐?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을 기반시설을 설치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약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10만을 넘지 않게 소규모로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인접을 다 합쳐버려야죠. 그리고 이런 곳에서의 대상지역, 아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지만 여기는 행위가 완화된다든가 완화된다든가 아니면 법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에 해제되는 지역. 그럼 이런 지역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개발 행위 해놓고 나서도 기반시설을 설치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즉, 돈 안 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반드시, 법에서 명시했어요. 이런 데는 반드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머스트. 그 머스트가 되는 것은 4군데가 있습니다. 자, 4군데를 우리 교재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거기 보면 2번에 1번의 대상지역, 기역, 니은, 그 다음, 디귿, 대서, A, B가 있잖아요. 그럼 4가지요. 어떤 분 5가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봐봐요. 첫 번째는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정됨에 따라서 행위가 완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자, 행위를 완화한 쪽으로 법을 개정한단 말이야. 가장 기본적인 걸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법상에 있는 걸 갖다가 완화시킨다 할지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개발행위 완화시킬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련한 특별조치법. 소위 우리가 왔을 때 그린벨트를 풀어준다 할지라도 개발행위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가와 조정구를 해제한다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용도, 지역 등을 갖다가 해제함에 따라서 행위를 완화시켜주면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기반시설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넓은 의미의 세 번째겠죠.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어디를 기점으로 하느냐? 전년도를 기점으로 해요. 또 여러분들 건축허가와 더불어서 개발행위 허가 건수 두 번째 인구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구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해서 20% 이상이 증가됐다. 개발행 허가 건수는 전년도, 왜 전년도냐? 내가 개발행 허가 받았다고 오래 착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실적 때문에 특별한 사유만 1년에 착공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적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 그게 바로 시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절차를 공부해야 되겠죠? 자, 절차는 앞에 거랑 다릅니다. 이 기반시설은 돈을 내는 사람도 지역주민이요, 필요한 사람도 지역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의견 청취가 들어간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청취? 의견 청취.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주민의 의견 청취를 갖다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구? 주민. 다음 전문가한테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전문가의 심의. 그러고 나서 지정해서 역시 고시합니다. 그럼 여기도 지정고시가 되면 역시 효과가 발생해요. 효과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가서 1년 내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돼야만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면 굳이 이걸 수립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걸 1년 내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가 되겠죠. 왜? 뻔할 뻔짜 아닙니까? 왜 뻔할 뻔짜라고 그러냐? 왜 그렇겠죠?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돈 안 내니까 기반 설치 안 할 거 아닙니까? 몰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난개발될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개발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다음, 이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가 징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가 징수해야 되겠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육의 관점에 본다 할지라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누가 수립한다? 특광자 시향군수가 구역 안에서 수립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반영해야 되겠고 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면 수립이 의지된다. 다만 1년 내 안 하면 1년의 경과된 다음날 해제가 된다는 것이 4번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누가 내탄을 뜨는 것이냐 잘 아셔야 되겠죠. 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해주면 문제를 갖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알 수 있어요. 우선 제일 먼저 봅시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다. 그러면 여기 개발 행위자가 다 내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법에 정하는 것처럼 단독주택, 무슨 주택? 단독주택, 그 다음 숙박시설, 이런 것으로서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그래서 이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자해가 다 내는 게 아니라 이런 곳에서 얼마 정도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그럼 이 사람이 직접 개발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땅을 갖다가 빌려서 임차해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또 다른 사람한테 집 줘달라고 위탁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집 짓는 사람 내는 게 아니라 위탁자가 내는 겁니다. 땅 주인이 내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갖다 내야 되는 건데 그럼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낸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기 위해서 그걸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 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산정을 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교재의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보겠지만 이미 나와 있죠.
자, 어떤 경우에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걸 갖다 본다면, 기반시설 설치 표준 비용을 써요. 부가 대상 금액이란 말이 거기 3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표준 비용. 표준 비용. 다가 플러스 용지 비용. 용지 비용. 여기 있겠죠. 그럼 내가 개발했던 뭐가 있겠어요? 연면적이 있겠죠. 그래서 건축하게 된 것에 따라서 내가 가장 건축 연면적 또 민간 부담률이 있을 겁니다. 내가 부담해야 될 부담률. 이것이 바로 산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민간 부담률은 얼마를 갖다 놓느냐. 국가가 하는 거 빼놓고 나서 대개 20%를 민간 부담 비율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역이 너무 기반시설이 약하다. 그러면 25%를 기준점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5%가 기준이 될 때 21%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26% 할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자체는. 기준은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부과된 것을 갖다가 개발행위자가 단독주택 숙박시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뭐 하느냐?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도 부과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제가 여기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이게 180제곱미터 걸 샀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단독주택을 이거를 전부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여기다가 250제곱미터를 줬어요. 그럼 나는 얼마만 내야 할 것이냐? 이런 게 되면 200제곱미터 초과해야 됐으니까 가서 얼마만 내면 되는 거냐? 여기 50제곱미터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축분에 대해서 내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각각나 개수가 나오는데 개수는 이제 2차례 출제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맙시다. 그것도 할 필요 없어요. 다음 납부하는 것이 여러분들 보면 5번 해가지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납부 및 체납 처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납부 의무자이겠죠. 개발행위자다. 근데 건축행위라는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행위에서 하는 자뿐만 아니라 위탁 도급했다. 그러면 위탁 도급하는 자. 다음 타인의 투자 임차했다. 그러면 거기서 임차해서 건축행위를 하는 자. 다음 이 지위를 승계한 자. 이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납부는 언제까지 하느냐? 단독주택 숙박시설을 갖다 건축 허가받았어요. 그럼 허가받은 날부터 몇 개월, 2개월 내 가서 부과를 합니다. 그럼 부과하기 30일 전에 통지해줘요. 자네 부과 대상입니다 하고 통지해주는 거예요. 그 통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는 거냐? 15일 내에 이의 제기하고 15일 내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되면 미리 였다가 너무 힘드니까 분납하겠소 아니면 연기하겠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분납한다는 건 2년 범위 내에 분납할 수 있겠고 연기한다는 건 1년 범위 내에 연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건축 허가 때는 쨍쨍했다. 소위 짱짱했는데 갑자기 가세 기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돈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해서. 자, 그럼 이때 부과를 갖다 했으면 이 사람 어느 때까지 납부해야 되냐? 사용 승인 때까지. 그 앞에서 사용 승인 때까지 납부해야 돼요. 사용 승인. 만약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얻었다 그러면 결국 준공검사 때까지 나타나는 거 보세요. 사용 검사 때까지. 그 이때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납부를 갖다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납부는 현금이 원칙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현금이 원칙인데 때로는 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물납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뭐라고 할 수도 있다? 물납할 수도 있다. 물납. 이게 시험지 출제됐던 겁니다.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내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강제 징수하는 것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부과하는 것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낼 때 안 내면 체납 처분할 것이고 또 낸 사람이 개발행위가 줄어들었다든가 기타의 개발행위 허가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반환해 줘야 된다 하는 걸 환급 이걸 볼 수 있어요. 돈 거둔 거 가지고는
딴 거 쓸 것이 아니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써야 되겠죠. 그래서 따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요겁니다. 그럼 요것이 바로 뭐에 대해서 설명한 거냐면 기반시설에 따른 소위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따라서 나타난 두 가지 관점 가지고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나갈 것은 뭐에 대해서 나갈 거냐. 이제 지금까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을 법률 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계획과 사업과 관련된 걸 한 겁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런 소리가 돼요. 자, 다시 들어가 봅시다. 전 국토를 균형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선 계획, 후에 이용. 이용이라는 건 다른 말로 쓰면 사업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이걸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하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뭐가 나타날 수 있으면 이 투기가 나타날 수 있는 게 투기. 그 투기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공공의 이익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등장한 것이 토지거래 규제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토지거래 규제. 그러니까 전국 대비로 해야 되니까 누가 지정하는 원칙을 하는 거냐 하는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토지공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도 합헌 판결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용제한에 속하는 겁니다. 공용제한.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매도인이고 요 을이 매수인입니다. 1월 1일 계약을 체결해요. 그 다음 2월 1일 중도금을 치릅니다. 3월 1일 잔금을 치러요. 그럼 이 땅 누구 땅이냐? 요 땅이 누구 땅이냐? 이랬을 때 매수인 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다시 민법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우리 민법 186조에 보면 법률 행위에 의한 건 등기대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매도인은 아직까지 잔금을 얘한테 받았더라도 이것은 등기가 누구한테 돼 있어요? 매도인한테 돼 있으니까 매도인 땅인 겁니다. 잔금 치른 날부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60일 내에 등기를 해줬다. 그때 가서 매수인 땅이 되는 게 우리 민법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매도인이 갖고 있던 땅이 방금처럼 투기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투기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ING형이고 앞으로 일어날 것 같다 하는 미래형. 과거는 없습니다. 현재 플러스 미래가 된다면 여기를 갖다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데 자, 이 구역이 지정되면 차지해 보겠지만 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둘이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미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나 이거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투기성인지 아닌지 이걸 심사해 가지고 오케이 해줍니다. 오케이 해줘야 등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거는 허가가 아니죠. 허가는 금지해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금지해제가 아닙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도인 갑과 을이 제3자입니다. 그래서 제3자와 행위를 유효하게, 자, 뭐야? 왜?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하니까 유효하게 보충해서 완성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이걸 갖다 인가라고 그래요. 정확한 성격은 허가적 성격의 인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허가적 성격의 인가. 그래서 그런 내용이 우리 교과에 써 있는 거예요. 법적 성질, 공용제한에 속하는 겁니다. 투기방지에서 토지공개념, 학문상 인가. 그다음에 이거는 이게 없으면 등기 넘어가지 못하니까 유효요건. 그래서 판례 입장에서는 바로 이거는 우리가 이 자체가 인가다 허가다 이것이 소위 뭐라고 해서 명문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적 성격의 인가다 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허가구역이란 왜 누가 지정하는 거냐? 요것만 하고 지정 절차하고 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투기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앞서 있죠. 투기성 현재 플러스 미래라고. 자, 그럼 이럴 경우에 투기성이 있는 것은 몇 가지냐? 5가지 지역인데 그거 외울 거 없어요. 자, 일단은 토지 이용 규제 방법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대상, 지정 대상 지역이라고 2번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같은 토지 이용계획 새로 수립 변경됐다. 두 번째, 법령의 개정, 제정, 폐지로 인해서 토지 이용 행위 제한이 완화됐다. 법령에 의해서 법적 사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럼 거기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까지. 자, 여러분 봐봐요. 4대강 사업 때 인근 지역이 더 뜰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신도시 때 그 주변 지역에 뜰 수도 있어요. 속된 표현을 하면 나 신도시에 내가 수용당했다 기분 안 좋아. 수용 안 다는 게 더 좋죠. 왜? 옆에 상승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투기가 이런, 그럼 국토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단계 행정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당연히 시도자한테 요청하면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투기성이 있는 데를 갖다 조사를 해요. 이 조사는 누가 할 거냐? 전국적인 건 국토장관이 하고, 시도, 지방적인 시도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 국토장관이 매년 해야 되지만, 이걸 갖다가 한국감정원 원장한테, 당신이 좀 알아서 하세요. 매월 해주세요.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조사한 다음에, 여기는 협의가 없어요. 협의가 없다는 꼭 아셔야 돼요. 자, 조사한 다음에 뭐를 갖다느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이 공고할 때 몇 가지라는 거냐? 3가지랍니다. 구역, 범위, 어디까지 구역이다? 기간은 5년 이내, 5년간이 아니라 5년 이내. 그 다음, 면적, 기준 면적 이하까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공고가 되면 이 공고한 날부터 5일이 경과돼야 효력이 원칙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 이 지정됐다가,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 얘기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런데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지정할 수, 4년, 5년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2년 지정했다, 투기가 더 있다, 그럼 재지정할 수도 있어요. 1년이든 2년이든 재지정할 수 있고. 자, 4년 지정했는데, 투기성이 없어졌다. 축소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고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 있고 그러면 이때 지정한 것을 해제나 축소할 때는 절차는 같아요. 왜? 심의만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재지정한다면 심의 전에 의견 청취를 들어야 돼요. 왜? 지정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장관, 시도지사라 그러면 가서 미리 시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가 의견 청취라는 2번에 나온 것이고 어쨌든 지정해서 다시 공고합니다. 그럼 이때 이 지정 공고했으면 그 내용을 이제 통지를 해줘요. 통지해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소장한테 알려줄 수 있고 일반인한테 7일 이상 15일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은 요거네요. 자, 첫 번째 여러분 공부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지정권자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정권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 이 지정권자라고 했는데 자, 이 지정권자는 누군가 이래 봤을 때 그 내용은 2번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서울특별시, 자, 서울특별시, 여기 생각해 봅시다. 영등포구가 있겠고, 알겠죠? 영등포. 그 다음, 구로구가 있다. 또, 이 옆에, 경기도, 안양시가 있다. 있을 수 있겠죠. 또 안양 옆에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시흥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에서 하겠다, 구로구에서 하겠다, 이러면 누가 하냐? 서울특별시장이 하는 겁니다. 지정은. 그 다음, 경기도 안양시에서 하겠다, 시흥시에서 하겠다, 그럼 이건 경기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겁니다. 주의할 것이. 자, 영등포구와 구로구에 걸쳐서 지정하겠다. 또는,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자, 구로구 말고 이제 금천구와 안양시에 걸쳐서 하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여기 안양시와 시흥시에 걸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조심할 게 무조건 걸친 경우는 요 사람이 한다는 걸 잘 아세요. 국토장관이 하는 거다. 걸쳤다면 무조건 국토장관. 그 다음, 이와 같이 동일한 내에 일부를 갖다 하겠다. 그럼 일부를 하게 되면 동일한 내에 일부를 하겠다. 그러면 시도지사다. 요겁니다. 요게 돼야 되겠고, 그럼 마지막 정리해주면 이제 요런 걸 볼 수 있네요. 자, 요것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절차고, 요것이 효력이라고 생각하면, 지정 절차, 재지정 절차, 축소 절차, 해지 절차, 효력. 그럼 여기 지정할 때는 앞서야겠죠. 지정할 때는 뭐만 있었죠? 심의. 그러면 축소 해지 절차도 갖다 했잖아요. 그러면 심의. 도시계는 심의 거칩니다. 그런데 앞서겠죠. 지정한 걸 재지정하겠다. 그러면 의견 청취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재정할 때는 의견 청취와 심의. 이것만 다르네요. 다음, 효력은 지정은 5일이 경과돼야 효력이 생기는데 얘네들은 세 가지는 공고일 즉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음 강좌는 이제 뭐에 되면 허가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이해 안 된다 하는 걸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 강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